자, 여러분,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이제 우리가 귀속 시기 관련해서는 자, 이자 수익, 이자 비용부터 볼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우리가 귀속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그 시점. 그걸 언제겠어요?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 또는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소득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기속 시기가 이자 소득의 유형별로 쫙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우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개념으로 정리를 머릿속에 하면 좀 낫거든요. 아, 우리가 세법상의 입금의 기속 시기는, 그렇죠? 입금의 기속 시기는 권리 확정주의니까 이자소득도 이자소득의 권리가 확정되는 실제로 받았거나 또는 받기로 한 날, 이자를 받기로 한 약정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접근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실제로는 이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다 규정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해할 때는 실제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구나.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번 개념을 이해해보고. 그래서 대부분 이자 소득은 실제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다. 근데 세부 규정은 또 하나하나 다 규정이 돼 있다. 그 정도만 인지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 수익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니까 그때를 우리가 이자 수익의 입금의 귀속 시기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에 대한 미수 수익, 미수 이자는 장부에 계상하면 인정해 주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천징수 대상 미수 이자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대요. 미수 수익 인식하는 걸.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봐봐요. 다시. 자, 회사는 대부분의 여러분 이자는 우리가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대부분은. 자, 왜냐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은행에서 이자 줄 때 그 원천징수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떼고 주잖아요. 대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인데 원천징수 대상은 이 미수수익 기록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놨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미수이자는 장부에 계상하면 이 발생주의를 인정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자, 여기 케이스를 보시면 자, 회사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 수익을 기간 경과분 100원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대요. 무슨 얘기냐? 회사는 결산할 때 보니까 아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은 안 됐는데 결산 시점에서 이자 수익이 지금 기간이 경과돼서 100원만큼 수익이 발생됐어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미수수익 이렇게 미수수익 이걸 또 미수이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차변에 미수이자 뭐 또는 미수수익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예상해 놨거든요. 결산할 때. 근데 여러분 이 이자는 은행에서 받을 거니까 이거 원천징수 대상이래요. 그럼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이 미수 수익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놨잖아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놨죠? 왜 인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 법인세법에서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회사가 계상한 이 미수 수익 100원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회사가 나중에 은행에서 진짜로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이게 1기고 이게 2기다라고 하면은 1기 때 이 미수 수익 이걸 만약에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이게 입금으로 해가지고 법인세가 부과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원천 징수할 때 이 미수 수익, 이자 수익 인식된 그 법인세 부분을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만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는 이 법인이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이자 수익이 입금으로 인정이 되면 이게 법인세가 얼마가 부과될 건지 그걸 다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실무적으로 엄청 복잡해지니까 이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 수익에 대한 미수 수익은 이때 입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금으로 이때 봐버리면은 이 이자 수익 100원에 대해서 일부는 법인세가 부과가 된 거니까 나중에 은행에서 이렇게 회사가 이자 받을 때는 이때 이때 세금 법인세 부과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원천징수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실무적인 걸 고려해서 원천징수 대상 미수 수익은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주고 받을 때 원천징수해야 될 세액 계산을 할 때 이게 엄청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그죠? 그래서 이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미수 수익, 이자 수익 기록했지만 이 수익을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금 불산이 100원만큼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을 과대 계상했죠? 자산 과대는 자본이 과대되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 유보죠? 이건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여러분. 그쵸?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자산이 과대되어 있으니까 자산 과대는 자본 과대. 자본을 줄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예요. 부호상으로는 유보가 발생된 거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회사는 이 이자에 대해서 이 지금 미수 수익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 30을 제외하고 원천징수된 세액 30을 제외하고 170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차변에 현금 170원. 자, 그런데 작년에 미수 수익 잡아놨던 거 100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이자 수익 100원 해가지고 지금 이자 수익이 200원인데 세금 30원 제외하고 17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기 때 이게 일기라고 치면은 일기 때 이 미수 수익에 대한 걸 그대로 인정해줬다 그러면 이 이자 수익 입금 산입된 이 100원에 대해서 입금으로 처리된 이 100원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가 된 거니까 그거를 따로 계산해서 이때 이걸 제외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되니까 이 원천징수되는 이 미수 수익을 인정해 버리면 이게 뭐 혼란이 있는 거죠, 실무상으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요, 여러분,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무 편의를 고려해서 이 미수 수익을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미수 수익을. 한 번에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이때 이제 선납세금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법인세법은 일기 때 이 미수 수익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때는 이자 수익 200원 다 인식해야 되고, 현금으로 170원 받았고, 30원이 선납세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이때 미수 수익을 인정 안 했으니까. 아무리 장부에 기록했다 하더라도 이때 미수 수익을 인정 안 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럼 세무조정 한번 해봅니다. 자, 회사는 수익을 100원 기록했고, 법인세법은 수익이 200원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입금, 산입 100원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회사는 미수수익 자산을 줄인 거고, 여긴 미수수익을 안 줄인 거니까 자산에 대한 차이잖아요. 자산 부채의 일시적 차이, 이거는 유보사항이죠? 회사는 자산을 감액했지만 자산을 감액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자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자산이 과소계상돼 있고 자본도 과소계상돼 있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요 자본을 유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유보 발생입니까? 아니면 유보 감소입니까? 유보 감소죠. 여러분, 이 1기 때 마이너스 유보가 이렇게 2기 때 유보가 추인된 거니까 추인된 시점에선 유보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00원이 플러스 100원으로 유보가 추인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인 미수이자는 우리 법인세법상 인정하면 나중에 원천징수 계산할 때 이게 엄청 불편하기 때문에 이 실무적인 걸 고려해서 원천징수 대상인 이런 이자에 대해서는 미수수익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미수이자는 인정한다. 왜? 이건 원천징수를 안 하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대상에 대한 미수이자는 인정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건 인정하겠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 지금 써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자, 이자 수익은 이렇고, 이제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자 비용은 우리가 언제가 기속식이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날, 그때 우리가 이 이자 비용의 송금의 기속시기로 보는 거예요. 또는 지급하기로 한 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비용에 대해서, 즉 송금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세법은 의무 확정주의니까. 의무가 확정된 그 시점에 송금을 인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개념 이해할 때 의무 확정주의지 송금은 의무 확정주의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날 또는 지급하기로 한 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 의무가 확정되는 거니까 이자 비용 송금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 수익처럼 미수 수익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자 비용이니까 그럼 미지급 비용, 즉 미지급 이자 계상을 인정할 거냐? 우리 회계에서는 기간 경과에 따른 미지급 비용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결산할 때. 그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인정하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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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봐봐요. 회사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 비용에 대해서 기간 경과된 부분을 미지급 비용으로 100원을 계상했대요. 미지급 이자라는 게 미지급 비용입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100원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회사가 보니까 12월 말일까지 기간이 경과된 이자 비용이 있네. 현금은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선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미지급 비용을 계상하면 인정하겠대요. 회계 기준을 법인세법에서 수용하겠대요. 그래. 그러면 이자 비용 100원, 미지급 비용 100원 이렇게 인정하니까 이 미지급 비용 계상에 대해서는 인정하니까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질문 주는 게 선생님, 미수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은 인정 안 한다 했는데 이거 인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원천 징수는 지급하는 자가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 여러분 봐요.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 어차피 이자를 받는 그 소득자는 요 미수 이자라 미수 수익이라고 기록을 했어도 법인세법에서 여러분 이때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받는 자 입장에서도. 그럼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걸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어차피 이 미수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일기 때 과세가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러면 이기 때 회사가 이자를 100원을 지급해요. 100원을 지급해. 그런데 작년에 미지급 비용이 여기에 있네. 그럼 그거 상기하고 170원 지급했고 원천징수한 세금 30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200원의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30원 떼면 되는 거예요. 이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자를 받는 사람이 그 이자 미수 수익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급자 입장에서는 그냥 1년치 200원에 대해서 원천징수 30원 때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100원에 대한 이자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지급하는 이 시점에 2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 30원 떼면 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왜? 소득자가 일기 때 그 미수수익 100원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급자 입장에서는 미지급 비용 인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밑에 써놓은 게 지급자 입장에서는 소득자가 원천징수 대상 미수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잖아요. 왜? 원천징수 대상 미수 수익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일기 때 법인세가 과세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지급자 입장에서는 그냥 전체 이자 200원에 대해서 그냥 30원 원천징수 하더라도 소득자에게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아요. 소득자는 일기 때 그 이자 수익 100원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급자 입장에서 기말결산할 때 미지급 비용 잡는 거는 그래서 법인세법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원천징수 차감하고 지급할 때 이 지급자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왜? 받는 자한테 이거 법인세 과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이 100원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 안 됐으니까 지급자는 그냥 속 편하게 200원에 대한 요 30원 원천징수 그냥 다 때리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지급자 입장에서는 이 미지급 비용 인정하는 거랑 원천징수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원천징수 대상이니 아니니 그런 거 상관없이 미지급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논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해가 됐을런지 모르겠네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미지급 비용을 계상하면 그냥 인정해 줄게. 자, 그런데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 관계 인가의 거래에 따른 이자는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러분 봐봐요. 회사가 이렇게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인정해 줬는데, 1년이 초과됐는데도 이 특수관계자한테 지급해야 될 이자를, 이 미지급 비용을 지급을 안 하네? 그럼 돈도 지급하지도 않고, 이거 다 송금으로 지금 다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이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는 이거는 안 되겠다. 1년을 초과했는데도 이자 지급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건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고 이렇게 송금으로 기록한 거니까 이건 안 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런 이자, 1년을 초과하는 이런 이자에 대해서는 이 미지급 비용 인정하지 않겠다. 이걸 인정한다는 거는 이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1년을 초과했고 특수관계인과 짜고 이렇게 계속 그냥 미지급 비용 잡으면 이거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래서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한 미지급 비용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자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 미수수익은 인정하지 않겠다. 왜? 나중에 원천징수할 때 이게 복잡해지니까. 하지만 이자 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이든 아니든 장부의 미지급 비용 계상하면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1년을 초과 이자 지급 1년을 초과하는 이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 이자에 대한 미지급 비용은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소득이에요, 여러분. 배당금 수익. 자, 우리 배당금 수익의 기속은 어떻게 되느냐?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죠,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소득세법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언제예요? 배당소득은? 우리 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확정된 날은 언제예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피투자 회사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그러니까 잉여금 처분 결의일 날, 현금 배당 얼마 줄게라고 결의가 되면 내 배당 소득이 확정되는 거니까 그때 소득자는 배당 소득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세법에서도 우리 배당 소득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인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현금 배당 외에도 뭐 인정 배당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인데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받은 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 소득세법상의 배당 소득의 기속 시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되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는 배당 소득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인데 무기명 주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실제로 받은 날 이렇게 세세하게 다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기본 베이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받은 날 등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우기는 너무 많으니까 소득세법을 배당소득이나 기속시기를 달달달 외우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보고 자 그래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준용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9번은 중요해요. 별표. 임대료 등의 손익의 기속 사업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료.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임대료는 언제 입금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발생 기준으로 하래요. 강제입니다, 이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임대 기간이 1년 초과예요?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 초과예요?
이 지급기간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 텀 있죠, 텀. 보통은 여러분 임대료를 내가 임대업자다 그러면 보통 임대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매달 한 번씩 받죠, 월세를. 내가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매달 임대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기간은 1년을 초과하기는 실무상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1년을 지급기간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 기간이 지급되는 텀이 기니까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잡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자, 실무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임대료 월세 받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죠. 그러니까 임대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 지급받는 그 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급 기간. 일반적으로는 매달 매달 월세를 받으니까 이 지급받는 기간은 보통 한 달이니까 1년 이하가 대부분이죠. 이해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게 임대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료 지급 기간을 말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매달 매달 만약에 월세를 받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임대료의 기속 시기는 언제예요? 상식적으로? 월세를 받기로 한 매월 말이겠죠. 그 계약서 상에 매달 말일날 받기로 했으면 그 날짜죠. 아니면 매월 25일날 한 달치 임대료를 매달 받기로 했다? 그럼 그 25일이 매달 매달 그 임대료의 입금 기속 시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계약상 지급일인데 이게 만약에 돈이 안 들어왔을 때는 안 들어왔거나 또는 기간 경과에 따른 이런 임대 수익을 우리가 회계상으로 발생주의로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경과분 임대 수익 계상이라는 건 뭐냐면 발생 기준으로 하면 그래 그대로 인정해 줄게. 자, 매달 매달 받기로 했으면은 그냥 그 계약상 지급일을 임대 수익의 입금의 기속 시기로 보면 되는데 기간 경과에 따른 미수 임대료를 만약에 계상했다. 즉 이게 기간이 짧아도 이 발생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그대로. 근데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넘어가? 그럼 이건 철저하게 발생주의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제가 이 임대료 1년 초과다 이하다 이거는 임대 기간이 아니라 실수할까 봐요. 임대 기간이 아니라 임대료를 지급받는 그 텀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 기간이 2년인데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임대차 계약을 썼어요. 약정을 했어요. 그럼 임대료 지급 기간은 매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이하가 되는 거예요. 임대 기간 2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헷갈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료 지급 기간은 매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지급 기간은 대부분 1년 이하가 일반적이니까 약정된 시점에 임대 수익을 입금으로 잡고 입금으로 인식을 하고 근데 혹시라도 회계 기준에 따라서 발생 기준으로 미수 임대로 잡았다. 그러면 인정해 줄게. 잘했네. 발생 기준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거지로 케이스를 만들어 봤어요. 자, 케이스 1, 2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를 해봐요. 임대 지급 기간이 1년 이하야, 여러분. 회사는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매월 말 임대료 100원씩 받기로 했대요. 월세 계약을 체결했대요. 임대 기간은 24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대요. 회사는 24년도 12월 31일 날 3개월치를 못 받았대요, 여러분. 임대료를.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임대료가 현금이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발생주의로 하는 거니까 장부에다가 미수 수익 또는 뭐 미수 임대료 자산으로 인식하고 대변의 임대료 수익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했대요. 자, 여러분.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상 지급일이지만 회계 장부상에 기간 경과된 임대 수익을 계상하면 그대로 발생주의를 인정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네 미수임대료 그대로 인정해줄게. 세무조정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급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기간경과분 미수 임대료를 계상하면 법인세법도 그대로 회계 기준을 인정할게 라는 거예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는 거. 자, 2번 케이스가 재밌어 여러분. 내가 2번 케이스는 어거지로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세무조정하는 거 연습해 보라고. 자, 봐요.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비현실적으로. 자,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 해봐요. 자, 회사는 임대 기간을 24년도 10월 1일부터 26년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하고, 자, 여러분, 24년도 10월 1일 날
2년치 임대료 2,400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2년치를 한 번에 받았대. 현실적이진 않죠. 그죠? 제가 어거지로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해되죠, 여러분? 그냥 한번 연습해 보라고. 회사가, 아니, 24년도 10월 1일 날 현금 2,400원, 대변에 임대료 수익 2,400원 이렇게 해놨어. 그렇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선은 법인세법에서도 자, 10월 1일 날 현금 받은 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시점에서는 차이는 없죠. 자, 그런데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 그러면 반드시 발생주의로 강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사가 회계 담당자가 결산할 때, 그 해 말 결산할 때,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기록을 안 한 거예요. 발생주의로 안 해버린 거예요, 장부 기록을. 그러면 우리 법인세법은 아니다. 발생주의로 하라고 했잖아. 임대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발생 기준으로 하라고 했잖아.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잡아야죠. 자, 생각해봐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러면 3개월치 임대료만 인식하는 거고, 나머지, 나머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한 달에 100원씩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3개월이면 300원이잖아요. 그 2,400원 중에 2,100원은 올해 임대료예요? 선수 수익이에요? 선수 임대료죠, 선수 수익. 그죠? 그러면 임대료 2,100원을 수익을 줄이고, 대변에 선수 임대료라고 하든, 아니면 뭐 선수 수익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부채로 수익을 이연시켜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법인세법도 발생 기준이 강제니까. 그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회계 담당자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세무조정하면 되지. 자, 여러분, 여기 수익 계정 과목이 차변에 와 있잖아요. 그럼 수익을 줄인 거잖아요. 수익을 줄이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비용 처리한 거랑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조정, 세무 조정할 때 수익이 차변에 있으면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어, 아니 수익을 차변으로 줄이면 수익은 대변에 발생하는데 차변에 줄이면 단기 순이익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용을 차변에 기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변에 수익이 있으면 그냥 비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는 비용 2,100원 잡았어. 근데 미안. 회사는 비용 안 잡았어. 근데 법인세법은 비용 잡으래. 수익을 줄이래. 그죠? 비용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 같은 거죠. 송금 산입하거나 입금 불산입하거나 차감 조정이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해서 수익을 줄여야 되는데 안 줄였으니까 입금 불산입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2,100원만큼 자, 입금 불산입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은 차감 조정이니까 사유 유출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자산 부채의 차이인가? 자산 부채의 차이네.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차이네. 회사는 부채를 계산 안 했어요. 부채를 가소 계상했어요, 회사가. 부채의 가소는 자본의 과대라고 했었죠. 그럼 자본이 과대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유보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2,100원만큼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법인세법상의 자본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이 과대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거는 유보 감소예요?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발생. 맞죠? 자, 그럼 재밌는 거는 25년도 12월 말일 날에도 회사는 회계 처리 안 했어. 왜? 24년도 10월 달에 임대 수익을 2년치 걸 다 잡았으니까. 이거 회계 처리 안 했다 해봐요. 하지만 법인세법은 발생 기준 강제입니다. 자, 12개월치 임대료 인식했어야죠. 이 선수 수익을 이렇게 해서 줄여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는 수익 안 잡았는데 법인세법에서 수익이니까 입금, 산입 1,200원. 그죠? 회사는 법인세법은 부채를 줄였는데 부채를 안 줄였네. 부채가 과대돼 있네. 그죠? 부채가 과대돼 있으면은 자본은 과소돼 있네. 그럼 자본을 우리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플러스 해야 되는 거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이너스 유보가 추인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또 아직 남았어요. 26년도 9월 말까지니까. 자, 이 2,100원 중에 9개월치 900원을 또 이렇게 임대료로 잡아야 돼. 근데 회사는 수익을 안 잡았어. 그럼 어떻게 입금, 산입, 9개월치 900원. 자, 부채를 줄였어야 되는데 안 줄였네. 그죠?
그럼 부채가 과대돼 있으니까 자본은 과소돼 있고, 그럼 자본이 과소돼 있으니까 우리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자본을 플러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유보가 이렇게 해서 추인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이렇게 유보가 발생된 시점은 발생이고 이렇게 추인되는 건 유보의 감소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유보 감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보의 추인인 거고.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했다가 이렇게 유보 감소로 추인이 된다라는 거를 메모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금전등록기 설치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 우리 지금 입금과 송금의 귀속시기 하는 거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렇게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배당금, 그 다음 배당소득 또 임대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죠? 금전등록기 설치법인인데 요즘에는 여러분 카드 단말기로 이렇게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전등록기가 뭐냐면은 그 옛날에 여러분 그 마트 지금도 쓰는 데도 있겠지만 마트 같은 데 가면 요즘에 현금 거래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현금을 내면은 돈통 딱 누르면 돈통 튀어나오면서 거스름돈 거슬러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르고 거스름돈 이렇게 거슬러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수증 끊어주고 그리고 그 영수증 끊어주면은 그게 그 다 기록기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금전 등록기인데, 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 이 말이 뭐냐면, 금전 등록기에서, 어, 그 금전 등록기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니까 현금을 그 인체에 갔을 때 그때 입금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현실성이 많이 없긴 하죠. 그래서 이 금전 등록기라는 게 여기 제가 참고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금전 등록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금전 등록기에서 현금을 이렇게 인치했을 때, 실제로 현금을 수입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입금의 귀속 시기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입금과 송금에 대한 귀속 시기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한번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고 특히나 이 케이스로 이렇게 세무조정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